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밀의 진화와 밀 특성 변화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밀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그다음에 현대에서 밀이 어떻게 육종이 되어 왔는지, 그다음에 그 육종의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겁니다. 목차는 사실 이렇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밀의 진화. 밀이 예전에 한 수만 년부터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 현대밀까지 어떻게 진화가 되어 왔는지 과정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 각각의 과정에서 어떤 대표적인 밀들 제가 소개해 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진화의 과정에서 밀 단백질이 성분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이 부분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밀의 진화하고 육종, 그리고 밀이 유발한다고 그러니까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질환들의 발병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사실 제가 직접 그 연구 실험 통해서 연구한 건 아니고요. 해외에서 이미 발표된 과학 사례를 다년간에 걸쳐서 데이터베이스를 제가 논문을 수집을 했고요. 그 논문의 내용을 요약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 자료의 출처는 다 밝혀놨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컴파일레이션 아니면 메타 분석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밀의 진화라는 부분인데요. 밀은 보시는 것처럼 2배체, 4배체, 6배체로 이렇게 진화가 돼요. 2배체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의 염색체가 한 쌍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2배체거든요. 그래서 7개의 염색체가 두 쌍으로 이렇게 있는 총 이제 14라고 이제 염색체가 분류가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보면 A라고 이제 정의가 돼요. 이 유전자를. 그래서 A 유전자가 한 쌍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4배체로 이제 그다음에 진화를 해요. 그 4배체로 진화가 되면서 뭐가 들어가냐면 염소풀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아글롭스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게 B라는 그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4배체는 AABB라는 이렇게 유전자를 갖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현대의 빵밀로 이제 진화가 되는데 빵밀은 6배체예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염색체가 3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AABBDD라는 염색체를 갖고 있고요. 이거는 아인콘 아니면 우리말로는 외알밀이라고 하는 밀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알이 굉장히 작습니다. 작고 이삭도기는 작고요. 그 다음에 4배체 밀의 대표적인 얘기들이 요 두 가지 밀이거든요. 요게 이제 엠머라는 밀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코라산이라는 밀인데 요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죠. 그죠? 네. 그래서 알이 커졌고요. 근데 모양은 되게 비슷해요. 이게 모양은 여기 보시면 이거 자세히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되게 납작하게 돼 있고요. 양쪽 면에 이제 알이 이렇게 있는 상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납작하고 양쪽 면에 이렇게 알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배체로 가면 이제 밀이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분화가 하는데요. 이게 하나가 이제 스펠트, 얘는 이제 우리나라 토종밀인 안진뱅이밀, 요즘 안진키밀이라고 하던데 저는 안진키밀이라는 말은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아요. 좀 바꿨으면 좋겠고 저는 토종 키 작은 밀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스펠트 밀이 이제 6배체고 얘도 6배체인데 얘는 거꾸리 없죠, 그죠? 예. 요거처럼 수염이 없어요. 수염 없이 아주 날씬한 형태이고요. 그래서 이게 밀이 2배체, 4배체, 6배체로 진화를 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6배체가 현대에서 거의 대부분 재배되는 밀이 다 6배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고대밀, 현대밀 이렇게 나누잖아요. 고대밀은 기본적으로 앞에 말씀드렸던 요 세 가지가 고대밀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알밀, 그 다음에 엠머, 코라산, 그 다음에 스펠트, 이 정도, 듀럼, 요 정도가 이제 고대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외에는 다 이제 현대밀인데, 현대밀 중에도 우리가 토종밀, 그다음에 육종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토종밀과 육종밀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한 1950년대 기준으로 해서 1950년대 이후에 나온 품종은 육종밀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분류가 그다음에 전에는 이제 토종밀이라고 보는데 둘의 차이는 뭐냐면 토종밀은 계속 그러니까 대대로 이렇게 자가 채집해서 뿌리고 파종하고 수확해서 또 모았다가 또 뿌리고 했을 때 그 형질이 계속 유지되는 걸 우리가 토종밀이라고 하면 되고 육종밀은 인간이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A라는 것과 B라는 품종을 교배를 시켜서 만드는 품종이기 때문에 얘는 육종밀은 그 씨를 받아서 다시 파종하게 되면 어미와 똑같은 밀이 아니고 다른 형질의 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토종밀과 현대밀의 차이, 시기적인 차이, 그다음에
자가 체중을 했을 때의 신모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요거에 따라서 이제 구분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처음에 빵밀로 했을 때는 육배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육배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유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D라는 유전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빵밀로서의 기능, 즉 예를 하면 빵이 잘 부푼다 이런 특성은 결과적으로 육배체에 들어있는 D 유전자를 통해서 제빵성이 굉장히 아주 탁월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빵밀로 진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정리를 해보면 지금 아인콘에서 외알밀에서 이제 빵밀까지 이렇게 진화를 하는데요. 엠머가 2배체, 아니 아인콘이 2배체, 엠머가 4배체, 그다음에 스펠트와 빵밀이 이제 6배체 이렇게 진화가 되죠. 그러면 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밀이 어떻게 변하냐면 유전적인 다양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높아지는 건 뭐냐면 당연한 게 2배체는 A밖에 없잖아요. 근데 4배체는 A하고 B라는 유전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6배체는 A, B, D라는 유전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어쨌든 순놈과 안놈이 만나서 이렇게 새로운 개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전적인 다양성이 2배체, 4배체, 6배체로 가면서 훨씬 더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된 거고요. 그럼 유전적인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현대밀에서 육종하기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유전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 변화는 겉껍질이 없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아인콘이나 엠머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자연 탈곡이 안 돼요. 탈곡이 안 되는 거는 벼처럼 껍데기를 벗겨야 된다는 거죠. 디어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뭐 스펠트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현대밀은 무조건 다 벗겨집니다. 이거 탈곡기에 넣고 탁탁 털면 그냥 이렇게 씨알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겉껍질이 없어져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가공의 편의성이 굉장히 좋아진 거죠. 그 다음에 알곡 크기가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인콘하고 뭐 이런 현대밀의 크기를 보면 이상하게 뭐 알 사이즈가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알이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수확량이 이제 확실히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배체로 가면서 밀에 D라는 유전자가 이제 들어가면서 제빵성이 확실히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빵이 잘 부푼다는 거죠. 그래서 밀의 진화가 2, 4, 6으로 가면서 이런 이제 밀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밀이 이제 2배체에서 6배체까지 진화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 단백질 성분은 어떻게 변화됐느냐 이것도 굉장히 관심사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그 다음 세 번째 장에서 말씀드릴 밀 질환하고 관계가 있어요. 밀 질환이 지금 우리가 뭐 쉽게 뭐 셀리악병이 환자 발병률이 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밀 관련돼서 뭐 알러지가 늘고 있습니다. 제빵사의 어떤 뭐 천식이 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밀접적인 관계가 있는 게 결과적으로 밀의 단백질이에요. 그러면 밀의 단백질이 이 진화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 관련돼서는 최근에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최근에 우리가 이제 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밀가루 똥배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연구를 많이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도 이게 2019년에 나온 그런 결과인데요. 이게 보면 단백질 함량하고 글루틴 함량을 이제 고대밀과 현대 빵밀을 비교를 한 거예요. 네, 보시면 보통 밀하고 그다음에 오른쪽 이제 왼쪽이 이제 빵밀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2배체, 4배체의 밀인데 보시면 전체 프로틴 단백질 함량은 보면 오히려 고대밀 쪽이 훨씬 더 높아요. 왼쪽이 CW가 보통 밀이고요. 그다음에 스펠트, 그다음에 듀럼, 엠머, 아인콘 이렇게 가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왼쪽이 이제 단백질 함량인데요. 단백질 함량은 뭐 아인콘이 굉장히 높죠. 듀럼밀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2배체와 4배체의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에 비해서 보통 밀은 뭐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가 밀 단백질 함량 안에 이제 글루텐이 한 80에서 85% 정도 되는데요. 그 함량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뭐 아인콘, 엠머, 듀럼밀이 굉장히 높은 수준, 그다음에 스펠트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나옵니다. 글루텐 함량이. 그에 비해서 보통 밀은 빵밀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이게 단백질 함량과 글루텐 함량이 빵밀이 높은 게 아니다라는 게 지금 과학적으로 이제 연구자들에서 그 증명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고대밀과 토종밀이 그런 어떤 밀 그 관련 질환을 유발하는 단백질에서 더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빵밀이 얘들에 비해서 더 안전하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안 된, 과학적으로 부정되는 그런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요. 이게 이제 그 아까 밀 단백질과 글루텐 함량을 말씀드렸는데 그 각각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 분석하는 툴들이 몇 개가 있어요. 요소들이 평가하는 요소들이 보면 글리아딘 맨 처음 게 글리아딘이고요. 그다음에 글루테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의 비율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글루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의 복합체잖아요. 그래서 글루테닌은 빵에 어떤 탄성을 주는 거, 그래서 빵이 이렇게 부풀게 하는 거, 아니면 이렇게 고무처럼 이렇게 다시 늘어났다 줄어드는 그런 탄성을 갖고 있는 거고요. 글리아딘은 점성을 나타내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델로 표현하면 이렇게 볼로 그냥 그러니까 구로 표현하거든요. 쭉쭉 미끄러져서 잘 늘어나게 하는 점성을 주는 그런 효과인데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뭉쳐서 우리가 빵 반죽을 하다 보면 빵이 이렇게 탄력이 있는 그런 반죽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그 함량을 분석을 해보면 이것도 재밌는 게 자, 글리아딘 함량을 보면요. 보통 밀이 그 나머지 밀보다 굉장히 낮아요. 뒤에 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글리아딘의 성분이 대부분 셀리악병을 유발하고 그 다음에 밀 알러지를 유발하는 성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보통 밀이 고대밀보다 더 안전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이제 그게 이제 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글루테닌의 함량을 보면 이건 거꾸로예요. 보시는 것처럼 보통 밀이 다른 고대밀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D 유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했던 게 제빵성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제빵성이 결과적으로 글루테닌의 함량이 더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그 비율을 이제 보시면 세 번째 그래프인데요. 비율을 보시면 이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의 비율이에요. 그러면 요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글루테닌이 글리아딘보다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얘는 아주 이렇게 비교해보면 명확합니다. 그래서 예전 고대밀에 비해서 현대밀로 오면서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글루테닌이 더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빵이 더 잘 된다. 이렇게 이제 성분적으로 이제 딱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사실 이게 도대체 빵밀이 제빵성이 뛰어나다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럴까? 그리고 우리가 요걸 또 보면서 확인해야 될 게 우리가 이제 빵의 밀가루의 품질을 측정할 때 아니면 제빵성을 평가할 때 단백질 함량 또는 글루텐 함량을 많이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글루텐 함량은 사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측정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만 주로 보는데 단백질 함량 13%예요. 제가 예전에 지금 뭐 분석한 자료를 보면 뭐 우리가 프랑스밀 T5하고 우리 안진뱅이 밀하고 비교해 보면요. 글루텐 함량이 비슷해요. 11%. 자, 그런데 T5로 빵을 만들면 빵이 잘 부푸는데 안진뱅이 밀로 하면 빵이 안 부풀어. 근데 글루텐 함량, 단백질 함량이 11% 비슷해. 그러면 차이가 뭘까?라는 게 항상 제 그 질문이고 의문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여기서 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백질 함량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글리아딘과 글루텐의 비율이 다르겠구나. 비율이 어떻게 다를까? 그건 아직까지 제가 이제 그 분석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면 안진뱅이 밀이 T5보다 이 비율이 글리아딘과 글루테닌 비율이 더 높겠구나라는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서 이게 마지막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글리아딘과 글루테닌 비율을 보면 이게 6배체가 제일 낮고요. 그 다음에 4배체, 2배체 수준으로 가요. 그러면서 이 제빵성이 좋아졌구나. 제빵성이 좋아지는 게 결과적으로 글리아딘과 글루테닌 비율이고 이 비율이 낮아지면서 제빵성이 좋아졌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자료도 2019년에 나온 사브리나라는 사람이 펴낸 논문에 나오는 거고요. 사실 이런 논문들이 굉장히 최근에 많이 발표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재분소하고 밀 육종하는 사람들이 이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제빵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우리가 가지고 그러니까 육종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될 거 하잖아요. 어떤 그 제빵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뭐고, 그러면 걔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이런 기법들을 이제 발견한 거죠. 그러면 얘가 뭐가 중요하고, 그러면 이거를 그 염기체 서열 분석을 해서 그러면 그 단계에서 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밀연구팀에서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
거에서 이제 새로운 밀 육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그런 툴이고요. 네, 어떤 유전자를 이제 유전자 단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밀단백질이 2배치, 4배치, 6배치로 진화하면서 이렇게 변화했고, 변화의 큰 핵심은 글루텐 함량이 오히려 떨어졌고, 함량 자체는, 전체 함량 자체는 떨어졌으나 글리아딘과 글루텐의 비율은 떨어졌다, 오히려. 네. 그리고 글리아딘이 더 떨어졌다, 현대밀에서. 그 글리아딘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글리아딘의 많은 성분들이 우리가 셀리악병이든 아니면 밀 관련된 알러지 뭐 이런 것도 유발하는 그 요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러면 밀이 진화하는 거하고는 현대 밀 관련된 질병이 발생하는 거하고는 조금 괴리가 좀 있다라는 게 이제 잠정된 결론이고요.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마지막은 그러면 밀 진화하고 육종이 밀 관련된 질환을 유발하는 발병률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것도 요즘 핫 이슈예요. 왜냐하면 지금 셀리악병의 발병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증가하고 있는데 도대체 원인이 뭡니까? 원인을 밝혀내야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시면 이거는 이제 리사 키싱이라는 사람이 2015년에 펴낸 논문을 제가 정리한 건데요. 보시면 따온 건데요. 왼쪽 첫 번째 칼럼이 이제 그 밀 관련된 질환의 종류들이에요. 보시면 셀리악병이 맨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밀 알러지가 있고, 밀 알러지에는 뭐 베이커들의 천식 뭐 여기까지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는 게 프룩톡스라는 게 그 이당의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이 잘 흡수가 안 되면서 이제 소화장애를 일으키는 건데, 이거는 단백질하고는 좀 무관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에 있는 게 이제 셀리악뿐 아니지만 밀에 대한 뭐 민감증이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그 소화기관 또 질환인데, 보시면 셀리악병이 제일 큰 이슈긴 한데, 이 이슈는 보면 발병률이 한 0.5%의 2%, 전체 인구의 0.5에서 2% 정도 발병하는 걸로 돼 있고, 이게 가장 큰 이슈예요. 밀 단백질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최근 50년 동안 데이터를 보면 이 발병률이 거의 2배 정도 늘었다는 결과들이 사실 있고요. 그러면 그 원인이 뭘까라는 걸 보니까 이거는 단백질이 펩타이드 형태로 이제 분해가 되면서 얘가 소장에서 얘를 병원체로 인식을 한대요. 그래서 자가 면역을 시스템을 발동을 해서 얘가 걔를 공격하면서, 그러니까 항체가 공격하면서 그 세포 벽까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장의 벽이 이제 그 자가 면역 항체로 인해서 공격받는 형태이기로, 어떻게 보면 자가 면역 반응인 거죠, 셀리악병은. 그래서 얘는 밀가루의 글루텐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뭐냐를 보면 세 번째 칼럼에 있는 알파하고 이게 오메가 글리아딘이라는 놈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그래서 글리아딘은 총 4개가 있는데요. 알파, 베타, 감마, 오메가가 있어요. 이 중에서 알파하고 오메가 글리아딘이 셀리악병과 직접적인 연결가 있다. 그 반응 기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펩타이드 형태로 분해가 되면서, 그러니까 얘는 단백질이니까 체인이 이만큼 길 거 아니에요. 얘를 이제 효소형 분해로 해서 딱딱 끊어주거든요. 그러면 아주 짧게 끊어졌는데 얘가 그 병원체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소장에서. 그러면서 얘가 병원체인데 지금 소장이 달라붙어 있으니까 얘를 공격하면 소장 벽까지 이제 공격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알파하고 오메가 글리아딘이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윗 알러지, 밀과 알러지라고 보면 알러지에서는 주로 이제 ATI라는 거가 이제 주로 나오는데요. ATI는 이게 아밀라제 트립신 이니비터예요. 뭐냐면 아밀라제는 우리가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잖아요. 트립신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예요. 요거를 작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단백질이 우리가 ATI라고 하고요. ATI는 주로 이제 우리 베이커들의 천식을 유발하는 그 단백질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요 두 가지만 일단 크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알파, 그러니까 글리아딘과 ATI가 어떻게 이제 변화될 것이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럼 얘가 그럼 밀 진화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했느냐, 그리고 현대밀의 육종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됐느냐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음 장을 보시면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미랄을 다시 돌아와서, 자, 미랄을 보면 미랄 하나에 이렇게 성분들이 구성이 돼 있어요. 보시면
밑에 이제 그 탄수화물이 65.4에서 78% 정도 되고요. 탄수화물이. 그다음에 프로틴이 단백질이 7.0에서 19.3% 미리에 따라 다르니까요. 그다음에 물이 이제 수분이 이렇게 7.8에서 14.8% 있고요. 미네랄이 1.2에서 3%, 그다음에 지질이 0.9에서 3.3%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프룩탄이라는 건 이게 탄수화물의 일종인데 이게 한 0.6에서 2.6인데 저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단백질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단백질은 미래 단백질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가 글로불린, 그다음에 알부민, 그다음에 글루텐 이렇게 되는데 글로불린과 알부민은 뭐 우리가 잘 익숙하진 않아요, 그죠? 주로 미래 단백질 하면 글루텐 함량이 얼마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글로불린과 알부민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어요, 미래 관련 질환에서는. 왜냐하면 글로불린과 알부민에 ATI라는 단백질이 들어있거든요. ATI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밀라제와 트립신을 방해하는 그 단백질이 글로불린과 알부민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 성분이다. 그리고 글루텐은 글리아딘의 함량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ATI는 이거는 뭐 생소한 용어인데 아밀라제 트립신 이니비터라고 해서 아밀라제와 트립신이 동물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 왜냐면 이게 참 재밌는 게 사실 밀 안에는 하나의 생명체잖아요. 하나의 밀을 키우기 위한 이게 영양분의 보고이거든요, 사실은. 씨앗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씨앗이라는 게 원래는 그래서 얘가 발아에서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스스로 광합성을 해서 자기가 영양분을 만들 수 없을 때까지는 얘를 키우는 거예요. 얘를 키우는 영양소가 다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필요한 게 뭐 탄수화물, 당분이죠.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지질, 미네랄, 성분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이 안에.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사람이 먹으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원래는 얘가 씨앗이 발아에서 클 때까지의 모든 필요한 영양소를 다 저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ATI는 얘가 사람이나 동물이 먹었을 때 그 영양분의 축적이 돼 있는 덩어리인 전분하고 단백질을 먹지 못하게, 그러니까 소화 흡수가 못되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밀 관련 질환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켜볼 거는 단백질에 집중해서 지켜보면 글로불린과 알부민에 들어있는 ATI, 그 다음에 글루텐에 들어있는 알파, 베타, 감마, 오메가, 글리아딘을 주로 집중적으로 볼 겁니다. 자, 그런데 셀리악병 반응성, 처음 왼쪽 거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셀리악병의 반응성이에요. 반응성을 보시면 왼쪽부터 이게 아인콘, 엠머, 듀럼, 스펠트, 그 다음에 토종밀, 현대밀, 육종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보시면 셀리악병 반응성은 모든 밀에 다 나와요. 모든 밀에서 다 나오는데, 다만 아인콘에서는 굉장히 반응성이 낮죠. 그래서 아인콘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셀리악병에 대해서, 하지만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다. 그리고 지금 2배체와 4배체에서는 조금 수준이 낮지만 이게 6배체의 빵밀하고도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큰 차이는. 그래서 이게 고대밀이라고 해서 아니면 토종밀이라고 해서 셀리악병으로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ATI의 또 반응성을 보면, 그러니까 처음 거는 이제 셀리악병에 대한 반응성이고요. 두 번째 게 이제 ATI에 대한 반응성인데, 보시면 아인콘이 굉장히 낮아요.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죠. 근데 엠모나 듀럼이 이제 4배체 밀인데, 이것도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현대밀도 뭐 4배체보다는 좀 낮지만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 그러니까 뭐 셀리악병에 대한 반응성, 그다음에 ATI에 대한 반응성을 보면 뭐 고대밀이든 현대밀이든 토종밀이든 다 그런 반응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밀은 셀리악병이나 ATI의 반응성하고 무릎도 안전하지 않다. 다만 아인콘은 그 액티비티 반응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안전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고, 자, 그러면 고대밀과 현대밀 우리가 앞장에서 비교를 했잖아요. 결론은 모든 밀에 다 나타난다. 다만 고대밀에서 그 액티비티가 좀 낮다라는 걸 밝혔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뭐 그 밀가루 똥배의 저자는 밀의 육종 때문에
이런 셀리악병이 증가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주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 건데 이게 이제 그거거든요. 이 자료가 딱 그거에 대한 답이에요. 여기 보시면 1850년대에 있던 밀부터 이게 2000년대, 2010년도까지 나온 육종된 밀을 분석을 한 거예요. 굉장히 많은 밀을. 그래서 토종밀과 현대 육종밀을 가지고 단백질 분석을 해봤는데요. 보면 A가 이제 ATI의 함량이에요. 보시면 뭐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토종밀에 비해서 현대밀이 더 증가한다 이렇게는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B가 이제 이게 트립신 액티비티인데요. 액티비티로 봐도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토종밀과 현대 육종밀에서. 근데 C는 뭐냐면 이게 알파글리아딘, 이게 이제 그 셀리악병을 유발하는 단백질이라고 판단이 되는 건데요. 얘도 토종밀이나 현대 육종밀이나 큰 차이 없다. 경향은 차이가 없고요. 그다음 재밌는 게 이제 EFD인데요. 토종밀에 비해서 현대 육종밀에서 글리아딘과 글루테닌 비율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 게 낮으면 이게 얘가 이제 제빵성을 딱 한 수치로 표현한다면 글리아딘과 글루텐의 비율이거든요. 근데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제빵성이 좋아져요. 이 그래프를 통해서 그게 확연하게 증명이 된 거죠. 육종일 되면서 글리아딘과 글루텐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확실히. 왜냐하면 밀은 서양에서는 다 빵용이잖아요. 우리는 뭐 국수도 만들고 뭐 과자도 만들고 뭐 그 만두 피도 만들고 하지만 서양에서는 다 빵용이란 말이에요. 빵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빵용 밀가루의 품질 기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빵이 얼만큼 잘 되느냐예요. 그러면 미리 육종하는 사람들도 그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그 육종을 하겠죠. 그러면 그거의 하나로서 글리아딘과 글루텐의 비율을 하나 잡고 그럼 계속 그걸 낮춰나가는 방향으로 이제 무일 육종을 한 거죠. 보시면 2에서 보면 이제 그게 확연하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토종밀에 비해서 현대 육종밀들이 글리아딘과 글루텐의 비율이 엄청나게 낮아졌다. 이렇게 이제 증명이 되고 있고요. 근데 F를 보면 이거는 또 하나의 특징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전체 프로틴 함량 중에서 HMW 즉 글루테닌, 고분자 글루테닌의 함량이에요. 이게 새로운 용어인데 글루테닌, 그러니까 글리아딘이 아까 뭐 알파, 베타, 감마, 오메가 글리아딘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글루테닌도 마찬가지로 고분자, 저분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근데 고분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체인이 긴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로프가 막 이만큼 되는 게 만약에 HMW, 고분자 뭐 글루텐이다 하면 LMW, 저분자는 뭐 거의 한 3분의 1, 10분의 1 정도 되는 로프의 길고 짧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길면 길수록 탄성이 더 좋아져요. 탄성이 좋아지고 그래서 제빵성이 더 좋아지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함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제빵성이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얘도 당연히 증가합니다. 육종에 따라서. 앞에는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의 비율은 줄지만 전체 프로틴 중에서, 전체 단백질 중에서 고분자 글루테닌의 함량은 늘어납니다. 이것도 하나의 이제 품질 요소로 평가가 될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그 D를 보시면 이게 감마 글리아딘인데요. 감마 글리아딘도 뭐 셀리악병의 어떤 셀리악병을 유발하는 부차적인 단백질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얘는 오히려 현대 육종밀에서 토종밀보다 더 낮게 나와요. 그래서 요게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뭐 셀리악병이나 아니면 밀에 알러지를 유발한다고 알려진 ATI나 알파글리아딘 함량은 토종밀이나 현대 육종밀이나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육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밀 관련된 질환이 늘었다는 것은 사실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에 반해서 우리가 제빵성 향상을 위해서 밀가루 내의 글루텐 함량은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의 핵심은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의 비율, 그 다음에 글루테닌 중에서 고분자 글루테닌 함량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백질, 우리가 뭐 그런 셀리악병이든 아니면 밀의 알러지든 유발하는 것들이 우리 단백질의 어떤 그런 현상, 단백질로 인해서 유발되는 병들인데 이게 고대밀이든 현대밀이든 밀 진화에 따라서 큰 변화가 없어.
물론 변화는 좀 있긴 하지만 옛날 것도 있고 지금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현대밀, 토종밀과 육종된 밀도 뭐 큰 차이가 없어. 그럼 도대체 왜 최근 50년 동안 셀리악병의 발병률이 늘었을까? 그러면 그런 고민이 이제 들잖아요. 그런 질문들이, 의문들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이 밀 자체의 어떤 변화라기보다는 어떤 재분해 방식, 그 다음에 제빵법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이게 결과적으로 크게 보면 우리가 밀을 가공하는 방식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게 아닐까라는 이제 추측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거의 방법, 그거의 이제 원인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밀재분 방식이에요. 밀재분 방식의 변화. 밀재분 방식은 지금 현재 우리가 뭐 마르쉐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재분소 다니고 계시겠지만 그 재분소들이 대부분 다 이제 롤러밀이거든요. 이렇게 두 개의 롤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밀을 분쇄하는 그런 형식의 그 재분기인데, 이 재분기가 롤러밀이고요. 그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맷돌로 재분을 했어요. 근데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롤러밀은 전 단계에서 밀기울을 확 제거해 버려요. 근데 맷돌 재분기는 밀기울을 제거할 방법이 없이 그냥 다 통째로 갈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밀기울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롤러밀은 일단 밀기울을 다 제거합니다. 초기에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그런 배전만 가지고 흰 밀가루를 만드는 거고요. 맷돌 재분기는 그냥 통째로 다 갈아버리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밀기울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현대는 뭐 대형화가 되면서 재분소가 다 이제 롤러밀을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밀기울이 다 밀가루에서 제거가 돼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제거가 되면서 그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도 제거가 되는 거예요. 효소는 대부분 다 밀기울에 붙어 있거든요. 근데 밀기울이 제거가 되면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도 제거가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우리가 셀리악병이든 밀의 알러지든 다 이제 단백질이 유발하는 거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단백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밀에서는 저장 단백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단백질이 그 식물한테 굉장히, 생명체한테 굉장히 중요한 게, 단백질은 기본적으로 RNA, DNA 유전자를 만드는 핵심 성분이에요. 얘가 없으면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세포도 만들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씌야 되는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아까 얘기했던 뭐 글로불린, 알부민, 뭐 글루텐이라는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 얘들은 이게 씨앗이 발화되면 자연적으로 분해가 돼요. 연구 결과를 보면 발화해서 한 8일이면 알파, 베타, 뭐 감마, 그다음에 ATI, 이게 다 완전히 분해되는 걸로 지금 그 결과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연 상태에서는 얘가 그냥 씨앗에 붙어 있는 효소로 인해서 다 그냥 분해가 되는데, 우리는 그 롤러 재분을 하면서 밀기울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 효소 자체가 지금 다 제거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효소가 없으니까 사람이 그걸 빵을 먹든 뭘 하든 간에 이게 효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분해가 더 적게가 되는 거죠. 제빵법의 변화를 보면, 제빵법이 지금 뭐 전통적으로는 사우도우 발효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밀가루와 물을 이렇게 해서 놓으면 사우도우 컬처가 되는데, 그걸로 장시간 발효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스트로 이제 발효를 하게 되죠. 이스트로 발효하는데, 이 차이점은 사실은 그거예요. 산성도라고 저는 봐요. 산도가 사우도우 발효를 해보면 이게 3.8까지 내려가거든요, pH가. 근데 이스트는 뭐 pH가 변화가 별로 없죠. 근데 이 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단백질이 분해하는 효소가 최적의 활동 범위가 3.8에서 4가 돼요. 4.0. 근데 사워도가 그 범위라는 거죠. 사워도가 만든 그 산도가. 그러면 그 효소가 활성화가 확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백질을 아주 효과적으로 끊어주는 거죠. 근데 이스트 발효를 하게 되면 산도가 그만큼 안 떨어지기 때문에 그 효소의 어떤 활성도 자체가 좀 떨어지겠죠. 이게 하나의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발효 시간이에요. 발효 시간을 우리가 사워도우 발효를 하게다, 아니면 예전처럼 이제 이스트 발효를 해도 아주 소량의 이스트로 장기간 발효를 했단 말이죠. 장기간 발효를 한다는 건 뭐냐면, 어쨌든 그 안에 이제 효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스트에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유산균에도 이제 효소가 있으면서
단백질을 충분히 끊어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발효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효소가 작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 분해가 적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발효에 의한 단백질 분해가 이제 거의 없거나 아니면은 적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을 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빵 첨가제인데, 제빵 첨가제는 특히 이제 활성 글루텐을 좀 많이 쓰잖아요. 밀가루에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 글루텐이 섭취량이 예전보다는 더 많이 늘어난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요게 이제 단백질을 글루텐을 더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뭐 그런 발병률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밀가루와 빵의 가공 방식의 이제 변화에 따른 그런 어떤 밀 관련 질환의 발병률이 이제 증가했다고 이제 추측이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 여기서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 언급할 부분은 프리하베스트라는 그런 농사 관행이에요. 농사 관행이 이건 뭐냐면, 프리하베스트는 미국, 그다음에 호주, 유럽 일부 국가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쓰이는 관행인데, 얘는 뭐냐면 밀 수확하기 10일에서 일주일 전에 그냥 제초제를 확 쳐버리는 거예요, 다 밀밭에다가. 그러면 이건 뭐냐? 왜 그러냐? 근데 이거는 풀을 죽이려고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밀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밀처럼 이제 화분과 작물들은 밀대가 이렇게, 여기가 밀대가 쫙 마르면 요 이삭이 한꺼번에 다 익어요. 싹 다 익어요. 그러면 좋은 게, 이거 다 익으니까, 밀은 이제 처음에 요 밑에부터 익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여기까지. 근데 이거를 요까지 다 익을 때까지 기다리면 밑에 거는 탈락이 되기 시작해요. 수확량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확 익히면 수확량이 늘어나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게 만약에 요만큼만 익었을 때 얘를 수확하면 여기는 안 익었잖아요. 안 익은 거는 글루텐 함량이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밀가루의 품질 자체를 떨어뜨리는 거죠, 밀의 품질 자체를. 그래서 여기다가 제초제 뿌리면 한꺼번에 샥 익어버리기 때문에 수확량도 늘고요, 그다음에 밀의 품질도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행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는 시기라는 거죠, 이게. 제초제가 아무리 뭐 적게 허용된 양을 뿌리더라도 수확하기 아주 근접한 시간에 뿌리기 때문에 밀에 잔류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든 간에. 양은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요것들이 관행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제초제가 이제 밀의 밭에 이런 프리하베스트라는 관행이 도입된 게 키코 대부분 한 50년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이 살포량이 이제 점점 더 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늘는 양과 그다음에 셀리악병 발병률과에 보면 거의 뭐 1대1로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영향일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밀가루의 가공 방식, 빵의 제빵 방식, 그다음에 어떤 프리하베스트라는 어떤 농사 관행, 요것들이 뭉쳐져서 뭐 이렇게 밀 관련 질환이 또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인용하는 게 사실 있어요.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이 이제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러일전쟁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일화가 있어요. 시골에서 이제 징병을 해왔을 거 아니에요, 젊은 애들을. 밥을 아주 잘 먹여야 이제 군인들이 싸움을 잘할 테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하얀 쌀밥을 먹였어요. 다. 촌에서 막 진짜 이렇게 잡곡밥 먹던 친구들인데 쌀밥 먹였어. 그랬더니 병이 생기는 거예요. 막 얘들 푹푹 쓰러지고 심지어 죽기도 하고, 그때 당시 뭐 한 20만 명이 죽었다고 하니까. 근데 그게 각기병이라는 병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밥도 잘 먹였는데 진짜 하얀 쌀밥에 고깃국에 먹였는데 애들이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20만이 죽었으면 전력 손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분석을 하다가 못 찾았어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이제 식단을 바꾼 거예요. 잡곡밥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현미밥으로 바꾸고, 채소를 많이 먹이고 했더니 싹 없어진 거예요, 각기병이. 나중에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흰쌀밥을 먹으면서, 이게 겉에 이제 똑같이 얘도 흰쌀밥을 먹으면서 비타민이 이제 섭취가 줄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현미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밖에 이제 그 기울에 그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아까 밀에서도 비타민 함량 보셨잖아요, 미네랄 같은 거. 근데 얘를 벗겨내면서 현미를 이제 백미로 만들면서 비타민들이 다 제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현미밥으로 바꾸니까 자연스럽게 문제도 다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요 얘기를 할 때 어떤 제분 방식의 변화, 그다음에 제빵법의 변화를 얘기하면서 그걸 꼭 사례를 들거든요. 그러면 얘를 그러니까 흰쌀밥을 백밀가루로 바꾸면 이게 똑같은 스토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는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되면서 인식을 하면서 서구에서는 빵을 이제 주식으로 먹으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이제 통밀빵으로 좀 옮겨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진짜 백밀가루는 이 신분의 상징이었거든요. 아무나 먹을 수 없었죠. 왜냐면 맷돌 제분 막 해야 되는데 하고 이렇게 그 채를 쳐서 밀도를 제거하고 한 거 하면 이게 수율이 그러니까 생산량이 한 60% 정도 안 나와요. 예전에 뭐 이게 다 맷돌로 갈았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40% 버리고 60%만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을 거 아니에요. 성주들, 귀족들만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얀 백밀, 하얀 빵, 이게 이제 신분의 상징이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이게 사람이 아주 병에 걸리는 지름길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 이제 다시 통밀로 돌아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슬슬 나오고 있어서 통밀빵에 대한 이제 수요들이 점점 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더 이상 이제 우리가 글루텐 프리라는 음식을 우리가 추구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죠. 물론 셀리악병이 있는 분들은 글루텐을 드시면 안 돼요. 당연히. 근데 제가 볼 때 우리가 나는 빵을 먹으면 아니 밀가루로 된 음식을 먹으면 뭔가 막 속이 더부룩하고 막 침을 넘어오고 막 그래. 그런 사람 많죠, 그죠? 저도 이제 그래서 제가 처음 베이킹을 시작한 건데,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얘는 밀가루의 문제가 아니구나. 밀가루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가공 방식의 문제, 그러니까 밀가루를 가공하는 방식의 문제, 그다음 빵을 만드는 방식의 문제였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첨가제의 문제일 수 있다. 저는 요 세 가지로 이제 좀 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리하베스트를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이런 관행들이 지금 우리나라는 이거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밀들을 먹으면 좀 그런 것들부터는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계속 우리 땅에서 길러진 밀들을 가지고 뭐 맷돌 제분해서 통밀로 천천히 발효시켜서 먹는 빵들을 이제 만들고 그런 빵들을 먹었던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자, 출발은 그거예요. 야, 밀의 제빵성을 평가하는 항목들이 도대체 뭘까? 뭘로 평가할까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이제 그 고민이 되고 있었고, 왜냐하면 그 출발점은 제가 프랑스 밀 티오와 우리 소정밀인 안진뱅이 밀을 분석을 해보니 다양한 항목들의 분석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밀가루 단백질 함량은 비슷한데 빵을 만들어 보면 왜 차이가 날까? 차이 나는 이유가 뭘까라는 게 이제 사실 제 이런 어떤 스터디 문헌의 연구의 출발점이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단백질이 이렇게 변해왔고 단백질의 어떤 성분들이 실제로 우리 제빵성이나 아니면 이런 밀 관련 질환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구나라는 걸 확인했고요. 그러면서 이게 뭐 고대밀이든 현대밀이든 어떤 밀 관련 질환을 유발하는 그런 단백질 성분들은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존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현대밀이 고대밀에 비해서 뭐 더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현대밀은 제빵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육종을 했는데, 그러면서 요걸 높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육종을 해왔구나라는 걸 확인했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자, 밀 관련된 질환을 유발하는 단백질 함량이 차이가 없는데,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병률이 늘어나는 거는 결과적으로 제분 방식의 변화, 그다음에 제빵 방식의 변화, 그다음에 농사법의 변화, 요 세 가지가 그런 질병의 발병률을 증가시키는 그런 원인이었구나라는 결론을 이제 얻게 된 거죠. 네,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